자, 저희가 이제 디펜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번에는 오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쿼터백 그리고 러닝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테이블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죠. 다른 반대 의미로 의미에서 화려하죠. 굉장히 화려하죠. 야, 선수들의 이름이 샘 다널드, 뭐 다널드는 그럴 수 있어요. 저스틴 필즈, 데니얼 존스, 와우, 굉장합니다. 그리고 러닝백들도 사실 뭐 이름값만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금액을 보면은 응?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지금 셀러리캡 올라간다며 애들 선수들 인플레이션 몸값 장난 아니라며 라는 그런 어떤 트렌드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그런 금액이 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쿼터백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야, 샘 다널드가 시애틀 시옥스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요 계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사실 초기에 1억 1,050만 달러라고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이후에 1억 50만 달러로 조금 더 이제 소폭 수정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4년 1억 6천만 달러, 연평균 4천만 달러 규모가 보통 사람들이 많이 예상하는 규모였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연평균 3,300만 달러, 베이커 메이필드와 좀 유사한 계약 규모로 지금 데려왔습니다, 시옥스가.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딜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싼 금액에 데려와서 많이 놀랬고,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만 보면은 시옥스 팬분들은 나름 만족하는 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임자인 지노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플랜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했죠. 선수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여기에 지노 스미스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작별을 선택하게 됐고요. 빈자리를 대체하게 된 샘 다널드, 나와 있는 매물 중에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판단해봤을 때 최적의 후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실력을 보여준 쿼터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체 선수가 되긴 어렵겠지만 드래프트 동기인 베이커 메이필드처럼 활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단계 스텝업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젊은 선수죠. 그래서 시호크스 팬들 입장에서는 희망 회로를 돌릴 만한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3년 내로 무조건 교체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널드 역시도 자신이 이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더 증명하고 더 좋은 계약을 받겠다라는 취지로 이런 어떤 딜에 합의를 했겠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입지, 위치를 알기 때문에 저 금액을 받아들였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쵸. 지노 스미스를 4,500만 달러, 5천만 달러 줄 바에는 네, 그쵸. 샘 다널드에게 이 계약 준 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고, 어쨌든 새로운 오펜스에서 새로운 쿼터백이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다음은 또 다른 의미에서 많은 집중을 받은 선수 저스틴 필즈. 저스틴 필즈가 뉴욕 제츠로 가게 됐습니다. 야, 이제는 필즈가 2천만 달러를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가격이 뭔가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는 또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쵸. 이게 2천만 달러? 이 정도는 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약간 인지 부조화가 뉴노말. 이 사실 이 사실 자체가 많이 놀라웠고요. 사실 제츠의 새로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이 테너 엠스트레는 벤 존슨 밑에 있던 라이언스의 이 패싱 게임 코디네이터 출신이었습니다. 분명히 필즈와 고프는 다른 유형의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엠스트레는 벤 존슨의 스킴을 뭔가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벤 존슨이 쿼터백을 위해 했던 다양한 설계 장치들을 가져와서 본인만의 색깔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쿼터백을 위한 어떤 리듬, 그리고 타이밍 설계, 프로텍션 설계, 다양한 이런 쿼터백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 도움들이 수반된다라면 필즈는 지난 시즌 스틸러스에서의 초반 모습처럼 적어도 승리를 망치지는 않는 그런 1인분을 할 수 있는 쿼터백이 저는 여전히 될 수 있는 선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새롭게 부임한 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많은 돈도 아니고 그냥 이제 2년이니까 어쨌든 기대치도 크지 않고 적당히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약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크지 않은 것에 비해서 개런티가 너무 크죠. 그래서 그건 또 맞죠.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한 뉴욕 제츠가 개런티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이 필즈의 영입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이번 오프 시즌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대목이었다. 혹시 저희 같은 범인이 보지 못한 어떤 뭔가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신기한 계약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필즈가 시카고에서 보여줬던 모습이라거나 아니면 지난 시즌 피츠버그 스틸러스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비춰봤을 때 이 색깔이 많이 다른 코치와 쿼터백이 만났다라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한 대학교에서 호흡을 맞췄던 게럿 윌슨과 제외, 분명히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럿 윌슨을 잡기 위해서 필즈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오히려 반대로 드는 그런 케이스이기도 해요. 오히려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집 나가봐야 춥다. 여기서 계속 있자. 윌슨아, 너 동료 데려왔으니까 같이 하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흔한 케이스가 아니라서 별 생각을 다 하네요. 그렇죠. 자, 다음은 여기도 진짜 재밌는데 인디애나폴리스 콜츠가 데니얼 존스를 영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앤서니 리처드슨과 경쟁을 하게 됐는데 데니얼 존스가 진짜 이것도 레전드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경기 중에 진짜 앤서니 리처드슨 에피소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좀 신기하실 수 있는데 이 선수가 경기 중에 피곤해서 쉬었거든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피곤해서 경기 중에 쉬었어요. 그러면서 이 구단이 정말 많은 구단뿐만 아니라 콜츠 팬들 그다음에 모든 언론들이 막 집중 포함하면서 이 선수를 공격을 했는데 지금 앤서니 리차드슨에 대한 구단의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데니얼 존스를 데려왔는데 이 데려온 선수가 믿음직한 베테랑도 아니고 데니얼 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너는 데니얼 존스 마저 못 넘으면은 우리 너 포기할 거라는 그런 선언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 웃음만 나온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시즌 끝나고 쿼터백 티어 얘기할 때 제가 앤서니 리차드슨은 진짜 리그에 있으면 안 되는 쿼터백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여전히 대학 시절과 발전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의 어떤 워크의식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이 패스 어큐레시라던가 뭔가 결정 판단 능력들 전혀 발전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콜츠도 이번 시즌이 어떻게 보면 리차드슨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DJ마저 이기지 못하면 넌 끝이다 라는 의미로밖에 전 해석이 안 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의 대결입니다. 이 앤서니 리차드슨과 데니얼 존스는 저희가 생각하는 어쨌든 NFL 쿼터백의 어떤 최하위 티어에 있는 선수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대결에서 누가 이길지도 생각보다 언론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정말 조롱이 아니라 그냥 진짜 앤서니 리차드슨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진짜 못 이기면 끝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진짜 자마커스 러셀급으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가 지금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그런 영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그 사건이 좀 터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 선수가 인터뷰를 찾아보면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패기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확고하고 요렇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그 사건은 좀 많이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서 계속 오랫동안 미식 축구를 보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충격이 정말 오래 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적당히 경쟁해 볼 만한 그런 선수를 선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것도 못 넣으면 넌 끝이야라는 선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네. 사실 데니얼 존스는 뉴욕 자이언츠에서 작별이 가까워지고 나서 이제 트레이드 파트너를 찾을 때 자기는 무조건 이 슈퍼볼 우승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승 가능성이 있는 팀을 찾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지금 콜츠 상황을 봤을 때 그런 팀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바이킹스에 갔을 때는 그때는 기회를 받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 두 선수의 경쟁이 어떤 결과로 점철이 될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두 선수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굉장해요. 데니얼 존스 입장에서도 해볼만 하다라고 판단했겠죠. 여기선 내가 주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바이킹스에 있으면서 어쨌든 JJ 메카시라는 루키 쿼터백과 경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조금 더 가능성이 보이는 곳으로 향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인디애나폴리스 콜츠 화이팅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시죠. 네. 자, 이번에는 FA 시장이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이 러닝백들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저희가 세이칸 바클리 계약 얘기하면서 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세이칸 바클리가 아웃라이였던 걸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이 러닝백들의 몸값이 여전히 좀 차가운
차가운 평가를 받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추가적으로 여기에는 드래프트 탤런트들 이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러닝백 시장이 퍽 잠잠했죠. 그쵸. 사실 작년에 굉장히 러닝백들의 대이동이 있었고 좀 대규모 러닝백들이 돈을 어느 정도 받고 이제 바클리도 2천만 달러 넘게 받으면서 좀 뭔가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부나 싶었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잠잠했고요. 사실 애초에 큰 돈을 받을 만한 선수도 없었을 뿐더러 나름 괜찮은 활약을 했던 이 리코 다우들 그리고 나지 해리스 이런 선수들도 1,000만 달러 계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번 드래프트에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좋은 러닝백이 굉장히 많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대체가 쉬운 포지션인 만큼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시즌이 끝나고 이제 사실은 카우보이스 얘기부터 먼저 하고 싶은데 자본테 윌리엄스, 마일스 샌더스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시즌 끝나고 나서부터 이 보이시 스테이트 출신 이 애시튼 젠티랑 계속해서 링크가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 목드랩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다우드를 보내고 이 둘을 영입한 거는 실제로 젠티의 주가는 아마 탑 10 안으로 형성돼 있고 탑 10 밖으로 뭔가 밀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그런 판단이 들고 사실은 뭐 리코 다우들 굉장히 런 게임이 많이 버려져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잘했어요. 고전부터 했지만 그렇죠. 굉장히 잘했죠. 하지만 뭐 125만 달러 많이 아쉬운 계약을 받으면서 또 펜서스로 향했습니다. 저는 다우들 그리고 해리스의 몸값이 적어도 전 토니 폴라드 수준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인플레이션 같은 것도 감안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진짜 시장은 차가웠죠.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러싱 오펜스의 패러다임이 조금 전환이 좀 보이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시즌 내내 드렸었는데 그런 어떤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의 선택은 저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받아들이긴 해야겠죠. 시장에서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젠티의 위치가 어디일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앞선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은 자미리 깁스 그리고 비잔 로비스 같은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서 팀의 핵심으로서 완벽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 드래프트 픽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과 연결해서 카우보이스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차저스 같은 경우에 나지 해리스를 데리고 왔죠. LA 차저스는 지난 시즌에 백필드 자원들이 정말 부상 이슈로 인해서 끝내 이 런 게임이 무너졌어요. 거스 에드워즈는 발목 부상이 있었죠. 제이케이 도빈스는 무릎 부상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끝까지 유지가 잘 안 됐는데 에드워드의 방출을 통해서 지금 차저스 같은 경우에는 300만 달러 정도 캡을 확보한 그런 상황이고 도빈스도 FA로 풀린 그런 상황이죠. 안 그래도 지금 차저스는 총알이 굉장히 많아요. 이 셀러리 캡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고 에드워드의 방출을 통해서 여유까지 추가적으로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나지 해리스를 굉장히 염가에 데려오게 됐어요. 이 나지 해리스의 계약을 조금 살펴보면은 맥시멈을 따져봐도 1,000만 달러에 이르지 못하는 금액으로 차저스의 일원이 됐어요. 그래서 있는 놈들이 더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매우 싸게 잘 데려왔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나지 해리스는 리그에서 가장 내구성이 좋은 러닝백이에요. 2021년도 1라운드 24번 픽으로 피츠버그 스틸러스에 합류를 했죠. 피츠버그 스틸러스에 지명된 이래 단 한 경기도 결정한 적이 없어요. 플레이오프를 포함해서 71경기에 연속으로 출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단순히 러싱만 하는 게 아니라 패싱 플레이에서도 러싱 플레이에서도 모두 관여를 한 그런 굉장히 다재다능한 그런 자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저스의 색깔에도 굉장히 적합한 선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계약 자체도 굉장히 재밌어요. 현재 잡혀있는 이제 금액은 525만 달러지만 계약 자체는 이 차저스의 이 티어 탈트처럼 인센티브가 쫙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계약이에요. 그래서 맥시멈이 95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장부에 등록되는 캡히트는 조금 더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약 4,500만 달러의 캡 스페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차저스 입장에서 이런 FA와 계약 연장을 활용해서 드래프트에서 좀 러닝백을 추가적으로 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예상을 해보게 되겠고요. 이것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치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2023년도에 이 러닝백진을 개편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번 자체도 러닝백을 지명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위치죠. 그쵸. 사실 차저스의 런 게임은 지난 시즌에 JK 도빈스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확 어떤 러싱의 빈도수, 러싱 효율이 모두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지 해리스의 어떤 이 내구성 그리고 확실성은 뭐 굉장히 좋은 영입인 것 같습니다. 나지 해리스가 지금까지 쌓인 워크로드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 차저스가 원하는 정말 꾸준하게 캐리를 가져가 줄 수 있는 한 경기에서 정말 15번, 18번, 20번의 캐리를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렉 로만이 딱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굉장히 싸게 잘 데려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타이트엔드 그리고 와이드 리시버의 상황. 이 부분도 굉장히 뜨거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일단 저희가 주요한 뉴스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49ers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정말 많은 선수들이 방출이 됐죠.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주요 핵심 자원들의 방출도 있었는데 저희가 방송을 하기 조금 전에 카일 주스책이 재계약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루크 페럴이라는 굉장히 언노운의 타이트엔드거든요. 이 선수가 커리어 리시빙이 300야드밖에 안 되는 선수를 나름 2천만 달러라는 큰 돈을 주고 데려와서 저는 루크 페럴을 어쨌든 카일 유스책의 대체자로 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작성했는데 불과 몇 시간 전에 카일 유스책을 재영입했다는 또 소식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카일 셰넌이 하고자 하는 굉장히 헤비 퍼스널에서 시작되는 여러 런 게임들 그리고 플레이 액션들을 어쨌든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입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나이너스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좀 엄청난 선수들이 유출이 있었죠 FA에서. 하지만 카일 셰넌은 내쫓지 않고 있습니다. 카일 셰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굉장히 오펜스 디펜스 유닛들을 거의 다 내보냈습니다. 이거는 결국 계속되는 슈퍼볼 실패는 카일 셰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간의 팀은 어쨌든 브로포디라는 이 행운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고 운용 가능한 로스터였고 이제는 브로포디가 큰 계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또 로스터를 짜야 되거든요. 그만큼 가성비 있고 선수들의 돈을 최대한 적게 받으면서 그 효율을 내줄 수 있는 새로운 로스터를 짜야 되는 상황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너스는 이번 FA에서 뭔가 그런 방향성으로 팀을 리빌딩 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쨌든 브로퍼디, 크리스티안 맥카프리, 조지 키틀, 닉 보사, 프레드 오너 이런 어쨌든 핵심적인 코어들은 여전히 남겨둔 채로 이들을 좀 보조할 수 있는 뭔가 가성비 선수들 혹은 드래프트에서 뭔가 깜짝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을 이제 채워넣고 뭔가 다시 컨텐더 팀을 만들려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방향 자체는 지금 나이너스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잘하고 있고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드래프트에서 퍼디 같은 선수들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카일 유스책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카일 셰넌의 오펜스에서 페르소나와 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작별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출 후에 재영입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합류하기 전에 피츠버그 스틸러스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유스책은 다시 한 번 더 샌프란시스코에 잔류하는 것을 선택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는 유스책의 플레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퍼디를 빨리 잡아야겠죠 이제. 그렇죠. 지금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잘 잡아야겠죠. 자, 다음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크리스 가딘의 재계약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템파베이 버커니어스라는 팀에는 어떤 매력이 있는 것인가? 이 베이커 메일필드에 의해서 크리스 가든 역시도 굉장히 팀 친화적인 계약을 성사를 하면서 이 팀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줬어요. 제일런 맥밀란만 조금 약간 아쉽게 붕 뜬 그런 상황이 되긴 했는데 무튼 굉장히 그런 아름다운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담스가 2,300만 달러 받았고 메카프가 3,000만 달러를 받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크리스 가딘이 2,200만 달러에 사인을 했다는 게 저는 아직도 가딘의 생각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아직 30살이 넘지도 않았어요. 29살의 선수이고 지난 시즌 부상 전까지 정말 꾸준히 1,000야드 이상을 잡아주던 굉장히 퀄리티 높은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FA 시장에 나왔더라면 2,800만, 3,000만 달러 계약은 쉽게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버커니어스가 무슨 마법을 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제 마이크 에반스를 2년 4,100만 달러에 잡았고 베이커 메이필드를 3년 1억 달러에 잡았잖아요. 이 버커니어스 단장 이 제이슨 라이트에게 진짜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훌륭한 계약으로 잘 잡았고 이게 단순하게 연평균으로 계산을 해보면 메이필드, 에반스, 가딘을 지금 7,500만 달러에 쓰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우보이스 팬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카우보이스는 지금 프레스카 4개만 6천만 달러를 주고 있잖아요. 이게 팀을 운영하는 어떤 차이이고 이게 참 여기서부터 이렇게 숫자에서부터 확 차이가 나는 거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 버커니어스 입장에서는 정말 미친 딜을 했다라고 보고요. 버커니어스의 프론트 그리고 이 팀 안에서 현재 형성되어 있는 컬처 이런 것들이 선수들이 뭔가 떠나기 싫게끔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버커니어스가
메이필드를 잡고 나서부터 어쨌든 정말 꾸준히 이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프랜차이즈를 잘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리스 가딘 계약도 여기에 연장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라본테 데이비드가 또 뛴다고? 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대체 이 팀에는 무슨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선수들이 자신의 몸을 갈아가고 돈을 덜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요런 끈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5년 연속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에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뭐 저희가 어떤 측량은 할 수는 없지만 팀 안에서 형성된 어떤 컬처, 문화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NFL에서 가장 좀 저평가받는 부분이죠. 팀의 컬처. 이거는 버커니어스도 이제는 정말 완벽한 컬처가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력적인 계약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단장이 제이슨 라이트, 이 단장도 이제 앞으로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시죠. 다음은 시애틀 시옥스가 쿠퍼컵을 영입했다는 굉장히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이 소식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곧 32살이 되죠. 32살이 되는 쿠퍼컵에 대해서 카우보이스 그리고 시애틀 시옥스의 경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 시애틀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연간 $1,500만 본인이 원하는 수준을 획득을 하게 됐는데 컵은 이 계약을 하기 앞서서 계속 $1,500만 나는 원해요라는 것을 어필했었대요. 근데 다른 팀들을 일단 초기에 이제 제안했던 거는 $1,300만에서 $1,400만 수준이었는데 요것도 사실 주저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랬는데 시애틀 시옥스가 $1,500만 맞춰주게 되었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됨으로써 다시 이제 고향인 워싱턴주 쪽으로 돌아오게 된 쿠퍼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두 가지 이유에서 가능했던 딜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레너드 윌리엄스 딜에서 얻은 그런 자신감, 그러니까 팀이 우리가 나이가 많은 베테랑이라고 할지라도 30대에 달하는 베테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전술, 우리 어떤 스킴, 정렬에 맞춰서 쓰면은 잘 쓸 수 있다. 다시 이 선수를 재발견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예상치를 훨씬 밑돈 쿼터백 샘 다널드의 계약 금액 덕분이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조금 있더라도 당장 어떤 생산성을 갖췄다라는 판단이 되면서 지출을 굉장히 크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1번 리시버로서 무조건 뛰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어떤 요인도 분명히 작용을 했겠죠. JSN이 지난 시즌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리그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비싼 계약은 아니에요. 지금 리시버들의 몸값이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뭐 요 계약 수준이면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컵은 현재 시애틀에서 가장 비싼 와이드 리시버가 됐어요. 리그 전체를 놓고 보면은 상위 20위권 바뀐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현재 새롭게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된 클린트 쿠비아 같은 경우에는 언더센터 기반의 와이드 존 러싱 시스템을 추구하는 코치예요. 요거 굉장히 익숙하죠? 션 맥베이 시스템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쿠퍼컵이 인브레이킹 라우트의 달인으로 많이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에 정말 최적화된 옵션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컵의 역할이, 그러니까 컵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뭐 쿼터백 그리고 오펜시브 라인의 부담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다. 물론 컵이 건강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가정이 달리긴 했지만, 이전에 시옥스가 라이언 그럽 시스템에서 샷건 기반의 파워런 요거를 추구를 하다가 이번에 전환이 된 요 시스템에서 얼마나 좋은 효율을 보여줄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시옥스는 순식간에 샘 다널드, 쿠퍼컵, 이제 잭슨 스미스, 은지그바 라인업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뭐 작년보다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결국은 어떤 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굉장히 적당하게 팀을 잘 바꿔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거 외에 사실은 제이님의 그리고 시옥스 팬분 대부분의 시옥스 팬분들의 굉장히 오랜 수건 사업이었죠. 이 오펜시브 라인에 대한 보강이 부실합니다. 여전히 이거는 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난 시즌 라이언 그랩의 어떤 패스 헤비 오펜스에서 이 런 게임은 전술 자체가 일단 다양성도 그랬고 디테일도 많이 부족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필름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오펜시브 라인 맨들 자체도 럼블락에 대한 능력, 이 탤런트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은 저는 영향이 많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쿠비악이라는 새로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또한 사실 런 게임에서 뭔가 시작하는 코치인데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수정될지 이거를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펜시브 라인이 어떤 변화를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오펜시브 라인이 지난 시즌에 런 게임 정말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이거를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시옥스 프런트가 사실 오펜시브 라인은 사실 늘 뒷전이었는데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뭔가 제대로 수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드루달만 했는데 그것도 놓치고 그렇습니다. 속상하네요. 10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 통하는 양반인 것 같습니다. 단장을 바꾸든가 해야지. 뭐 추가적으로 사실 뭐 스테폰 딕스, 키넌 앨런, 뭐 아마리 쿠퍼, 타일러 로켓, 브랜든 쿡스 한때 정말 리그를 주름 잡았던 이 베테랑 와이드 리시버들의 계약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이 베테랑들이 원하는 계약 규모와 구단이 생각하는 계약 규모의 어떤 이견이 굉장히 큰 것이 아닐까 싶고 현재 베테랑들이 현재 시장에 어쨌든 많이 남아 있거든요. 나름 맞습니다. 1인분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베테랑들도 또 속속이 팀들을 찾게 될 텐데 어느 팀으로 갈지 함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의 일단 리시버 선수들의 눈이 굉장히 좀 높아진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언급해 주신 그런 베테랑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부족한 뭔가들을 갖고 있죠. 나이 또는 부상 이슈 같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계점을 분명히 보이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도 선뜻 굉장히 많은 돈을 주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컵은 어쨌든 자기의 색깔에 잘 맞는 팀을 찾아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나머지 리시버들 역시도 뭐 이 선수들은 돈만 어떻게 타협이 잘 되면은 모든 팀이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런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의 이동 역시도 지켜보는 것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요 버팔로 빌스에서 굉장히 재밌는 타깃을 추가한 부분 역시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조시 팔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굉장히 과열된 리시버 시장에서 나쁘지 않은 가격으로 버팔로 빌스의 유니폼을 입게 됐어요. 딥셋으로서 앨런에게 어떤 딥다운필드의 세퍼레이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굉장히 괜찮은 타깃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제가 지금 여기 장표는 차저스로 갔다라고 지금 약간 실수를 했는데 버팔로 빌스로 조시 팔머가 이적을 했고요. 뭐 사실 팔머는 지난 시즌에 저스틴 허버트의 정말 믿을 만한 타겟이었죠. 이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딥다운필드 정말 딥볼, 사이드라인에서 50대 50볼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지난 시즌 키온 콜먼에게 기대했던 그리고 생각보다 키온 콜먼이 그 기대치를 많이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보강하는 그런 좋은 영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사실 언급하고 가고 싶은 거는 이제 차저스입니다. 현재까지 보여주는 방향성은 LA 차저스는 작년과 많이 유사합니다. 가성비 베테랑들을 잔뜩 영입하고 있어요. 칼릴 맥, 덴젤 페리먼, 트로이 다이, 테어 타르트 선수들, 이 지난 시즌에 알토란 같은 역할을 했던 선수들과 어쨌든 단년으로 재계약을 한 데 이어서 팀을 떠난 조이 보사, 크리스티안 풀턴, 푸나포드, 조시 팔머 이런 선수들의 빈자리를 작년처럼 단년 계약으로 돈테 잭슨이라던가 벤자민 세인트 주스테, 제일런 리거, 마이크 윌리엄스 이런 베테랑들을 또 단년 계약으로 영입하면서 그 구멍들을 잘 메꾸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9천만 달러라는 캡을 들고 FA 시장에 입장했거든요. 분명히 총알을 많이 장전해놓고 정말 기관총을 싸우러 들고 들어갔는데 권총으로 싸우는 느낌이 듭니다. 뭔가 큼지막한 영입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메카이 벡튼을 2년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긴 했지만 뭔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스틴 허버트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뭔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선수들을 좀 질러서 영입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이 저스틴 허버트의 황금 같은 시간이 계속해서 낭비가 되는 거 막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한 3, 4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 시즌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이게 해결이 안 된 그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차저스 우수님께서 이제 제이시 잭슨의 여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뭔가 일리가 있네요. 과거 제이시 잭슨에게 거의 8,750만 달러 계약을 줬던 또 기억이 있죠. 근데 그래도 아쉬워요. 이게 뭔가 계속 팀의 어떤 로스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업그레이드가 안 된 느낌? 뭔가 특히 이제 좀 이 리시버진들 무기를 확실하게 지어줘야 되는 게 사실은 1번이었다고 보는데 결국 데려온 거는 마이크 윌리엄스, 제일런 리거라는 거 심지어 조시 팔머는 팀을 떠났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어쨌든 드래프트에서든 혹은 추후에 이제 FA 시장 과정에서든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기회가 있었거든요. 타저스가 분명히 드번테 아담스도 있었죠. 이제 그다음에 다른 리시버들 데려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분명히 자신들에게 자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과감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저희가 토로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버트 참
허버트 언제 플레이오프에서 제대로 활약하는 거 볼 수 있을까요?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 중에 일단 좀 거의 이제 마지막 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오펜시브 라인 클래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렇죠. 댄 무어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타이탄스도 굉장히 과감하게 선수들 데려왔습니다. 이번 FA에서 기본적으로 오펜시브 라인들이 꽤나 큰 돈을 많이 받아갔고요. 그 중에 이제 연평균 금액으로 가장 큰 금액을 챙긴 거는 이제 스틸러스의 레프트 태클이었던 댄 무어였습니다. 타이탄스가 굉장히 과감하게 연평균 2천만 달러 이상을 지르면서 데려왔고요. 사실 타이탄스의 가장 큰 문제 여러 번 언급 드렸듯이 이 윌 레비스라는 쿼터백 그리고 이 오펜시브 라인 중에 이 오른쪽 라이트 가드 라이트 태클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타이탄스는 이번에 댄 무어를 영입했고 지금 베테랑 가드 케빈 자이틀러까지 영입을 하면서 이 오펜시브 라인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이제 루키였죠. 제이씨 레덤을 이제 라이트 태클로 돌리고 아마 댄 무어 새로 영입한 댄 무어를 레프트 태클로 쓰면서 댄 무어 그다음에 피터 스크론스키, 로이드 쿠셴베리, 케빈 자이틀러 이제 제이씨 레덤 이 라인업으로 아마 시즌을 보내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윌 레비스와 함께 가든 혹은 뭐 캠 워드라는 쿼터백을 지명을 하든 이 오펜시브 라인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맞아요. 뭐 이 영입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레이턴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 시절, 알라바마 시절에 오른쪽에서 스냅을 소화했던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의아스럽긴 했어요. 뭐 오펜시브 라인 보강하는 거 당연히 했어야 되는 일이고 뭐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른쪽 특히 라이트 태클 쪽에서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쪽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인력을 그냥 대체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댄 무어에게 왼쪽에서 뛰는 선수에게 8,2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지출했기 때문에 진짜 의외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통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저도 이 부분은 좀 오버페이라는 그런 마음을 지을 수는 없네요. 사실 댄 무어가 지난 시즌에 레프트 태클 중에서 색을 가장 많이 허용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버페이가 아닌가라는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타이탄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번 아시다시피 태클에 대한 많은 선수들이 일단 대체제가 많이 없었고 반드시 타이탄스는 해결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시장 상황에 좀 엮여서 어쩔 수 없이 좀 큰 돈을 주게 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요런 딜도 있었지만 자, 요런 딜도 있었죠.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진짜 트렌치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높게 생각을 한다는 게 이런 FA 시장의 움직임에서도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바이킹스는 오펜시브 라인에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색깔을 입혔죠. 프라이스와 켈리를 보강한 것인데 좀 기존의 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 같은 경우에는 민첩성을 겸비한 존 스킴 기반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요번 보강을 좀 살펴보면 제가 콜츠의 색깔을 입혔다 그랬잖아요. 이 갭 스킴 기반의 어떤 내각 보강에 좀 힘을 많이 쓴 그런 모양새가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프라이스와 켈리 같은 경우에는 갭 스킴에 굉장히 능하고 경험이 충분한 그런 선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의 러싱 철학에 대한 변경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강점이자 이 팀 오펜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스킴을 저는 포기하겠다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이브리드한 스킴 설계가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 그게 현재 리그에서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죠. 그래서 요것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포켓의 안정감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언급해주신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셰너한 그리고 맥베이 같은 코치들 리그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존 스킴으로 어쨌든 트렌드를 선도했던 코치들이 이 와이드 존, 아웃사이드 존 헤비 스킴에서 매년 어떤 갭 스킴의 비율을 조금씩 늘린다거나 혹은 인사이드 존 스킴의 어떤 비율을 늘리면서 이런 변화를 가져가면서 이 런게임의 밸런스를 맞춰오고 있거든요, 매년. 근데 반면에 케빈 오코넬은 지난 3시즌간 정말 일관되게 이 와이드 존, 아웃사이드 존을 굉장히 헤비하게 활용을 해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4년 차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셰너한 그리고 맥베이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색깔의 러싱을 조금 추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이거에 대한 일환으로 좀 갭 스킴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윌 프라이스, 라이언 켈레를 영입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오펜시브 라인의 영입은 지난 시즌 막판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다놀드를 지켜주지 못했던 이 인테리어 라인맨에 대한 어떤 공사이기도 하죠. 맞아요. 기존에 센터와 가드였던 이 게럿 브래드베리 그리고 에드 잉그램은 사실 패스 블락킹에서 굉장히 아쉽던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언 켈리, 윌 프라이스는 뭐 갭 스킴은 물론 패스
블락킹에서도 강점을 가진 선수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런 블락킹에서 다른 색채를 입히려는 시도도 있겠지만 패스 블락킹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같이 가져가는 굉장히 좋은 영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디펜시브 라인도 굉장히 많이 영입을 했고 오펜시브 라인도 굉장히 좋은 선수를 잘 영입했어요. 그래서 공수양면 정말 트렌치에서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JJ 메카시를 위한 진짜 완벽한 세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바이킹스의 로스터는 진짜 구멍이 거의 없는 디펜스는 특히 구멍이 거의 없고요. 디펜스도 뭐 세컨더를 조금 보강하면 되는 정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메카시가 뛰기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이번 FA 시장 정말 좋은 평가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 크시 굉장한 단장입니다.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전임자가 남겨왔던 그런 자료들 참고해가면서 진짜 억지로 막 로스터 짜고 이러는 거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은 지난 시즌 바이킹스의 어떤 그런 놀라운 행질이 정말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운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시즌 역시도 정말 지금까지는 진짜 최고의 어떤 단장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에디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시청자분들도 채팅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만 메카시만 잘하면 되거든요. 에런 존스도 잡아줬죠. 이 팀의 리시브잉 코어도 리그 최강이거든요. 진짜 메카시만 잘하면은 바이킹스는 정말 좋은 성적을 다시 한번 낼 수 있어요. 심지어 플레이오프에서도 좋은 성적 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카시의 부담이 좀 굉장히 많아진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전 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카고 베어스 역시도 이번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FA 시장 그리고 오프 시즌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시카고 베어스 같은 경우에는 오펜시브 라인 개편에 굉장히 열을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다 이제 캘럽 윌리엄스를 위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라이트 가드의 조나 잭슨, 레프트 가드의 조 튠이 여기에 센터인 드류 달만까지 정착을 시키면서 안정적인 오라인을 꾸리는데 성공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2013 시즌 이후에 베어스는 이 정도로 제대로 된 오라인을 갖춘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에디님과 누차 강조해 왔던 것처럼 또 에디님께서 진짜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헤드코치인 벤 존슨 같은 경우에는 오펜시브 라인의 주도권을 바탕으로 오펜스를 꾸리는데 정평이 나 있는 코치예요. 그래서 단순히 보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라인 자체가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게 이런 안정적인 인테리어 란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어요. 드류 달만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이전트 시장에 뛰어든 센터 중에 가장 뛰어난 센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존 블락킹에 굉장히 큰 강점을 지닌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 선수가 가져오는 어떤 상대 디펜스 라인에 대한 대응 또 굉장히 유연하게 잘하는 그런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시카고 베어스의 굉장히 오래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똑똑한 자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성장하고 있는 라이트 태클인 다넬 라이트, 레프트 태클인 브렉스턴 존슨까지 호흡을 맞추면 캘럽 윌리엄스의 그동안의 부담을 대폭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시카고 베어스는 일단 준비는 끝났어요. 이 팀은 드래프트에서 러닝백만 잘 뽑으면 되거든요. 어떤 순번에 어떤 러닝백을 지명을 할지 요것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캘럽 윌리엄스가 지난 시즌 이제 68개의 색을 허용했잖아요. 굉장히 색을 많이 당했는데 사실 이 수치는 선수만의 문제거나 혹은 오라인만의 문제거나 뭐 스킨만의 문제가 아닌 정말 뭐 이 세 가지가 다 섞인 복합적인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베어스는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을 수정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라인을 지금 완벽하게 개편을 했죠. 그리고 코칭을 완전히 바꾸면서 벤 존슨을 데려왔습니다. 리그 최고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였죠. 벤 존슨의 스킴은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이 러싱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플레이들 그리고 상황에 맞는 콜링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쿼터백의 리듬과 타이밍을 편하게 해주는 코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캘럽 윌리엄스가 지난 시즌 정말 공을 오래 들고 있는 이런 문제들 금방 고쳐줄 수 있는 코치이고 기본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오라인 문제, 스킨 문제를 지금 다 완벽하게 고쳐줬어요. 프론트가. 그럼 이제는 정말 캘럽 윌리엄스만 해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캘럽 윌리엄스만 잘하면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처럼 막 68개의 색을 얻어맞는 일은 다음 시즌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정말 베어스 프런트는 진짜 100%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킹스와 마찬가지로 정말 좋은 오프 시즌을 보냈다라고 좋은 칭찬의 말을 주고 싶습니다. 채팅창에서 정서훈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카고 베어스가 픽업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에드님께서는? 저는 애시튼 젠티가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6번에 레이더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레이더스보다 앞에서 뽑기 위해서 전 픽업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펜시브 라인을 다 만들어 놨다는 것부터가 드래프트에서 뭔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뽑겠다 뭐 이런 의도가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도 그쵸. 생각이 들고요. 뭐 물론 러닝백을 뭐 트레이드업까지 해서 뽑는다고 막 이런 뭐 미친 거 아니야라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젠티는 진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친구들과 여담으로 패커스 팬인 저로서는 베어스가 젠티 뽑는 것만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 아, 이런 소리를 항상 했거든요. 그만큼 진짜 베어스와 젠티가 지금 완벽하게 핏하다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를 넘어서 탑5 안에서 러닝백이 지명되면 정말 오랜만에 지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세이칸 바클리 다음으로 지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베어스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용을 줄였는데 벌써 11시 46분이 됐네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마지막으로 이 트레이드 소식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워싱턴 커맨더스 지난 시즌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시즌을 보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번 오프 시즌에도 굉장히 부지런히 다른 팀보다 조금 더 앞서서 대대적인 뎁스 업그레이드에 힘을 쏟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제이든 데니얼스를 지키기 위해서 리그에서 가장 일관적으로 활약해온 베테랑 태클을 보강을 했죠. 라라미 턴실을 데려오게 된 것인데 턴실은 한 시즌에 5개 이상의 색을 허용한 시즌이 단 한 번밖에 없을 정도죠. 그 정도로 일관적인 활약을 보여준 베테랑이라고 할 수가 있고 대부분의 시즌에서 800K 이상의 스냅을 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블러킹을 보여준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 시즌 코넬리우스 루카스 그리고 브랜든 코먼의 로테이션 속에서도 어떤 지속적인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노출을 보여줬었던 이 커맨더스의 어떤 오라인이기 때문에 이 턴실의 트레이드는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레러미 턴실은 정말 작년에 텍산스 최악의 오펜시브 라인에서 정말 유일하게 1인분을 해준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페널티 이슈가 분명히 있었던 선수입니다.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로어는 확실한 선수고 뭐 정말 많은 돈을 받는 만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커맨더스가 확실하게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커맨더스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방향성은 매우 확실하죠. 트레이드를 통해서 확실한 자원들을 끌어모으는 거. 작년에 마션 레티모의 트레이드는 물론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번 오프 시즌 뭐 디보 사뮤엘 그리고 레레미 턴실까지 영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드래프트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진짜 단순히 플레이오프 진출이 아니라 슈퍼볼이라는 더 큰 무대를 위해서 여기서 통할 수 있는 진짜 팀 자체 체급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굉장히 좋은 트레이드, 양 팀에게 굉장히 좋은 트레이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텍산스가 하고 있는 지금 오펜시브 라인 해체쇼 얘기로 들어가면 텍산스는 동시에 이제 지난 시즌 정말 재앙에 가까웠던 오펜시브 라인을 이제 새롭게 부임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닉 케일리 입맛에 맞게 지금 다시 세팅을 하는 모습입니다. 레러미 턴실을 트레이드로 보냈고요. 샤크 메이슨을 방출시켰고 캐니언 그린을 지금 이제 이글스로 트레이드를 보냈죠. 30살이 한참 넘어간 베테랑 가드 랭큰 톰린슨을 영입하면서 앞으로 일단 현재까지 구상으로는 뭐 타이터스 하워드, 랭큰 톰린슨, 제러 패터슨, 주스 스크럭스, 블레이크 피셔 이 조합으로 갈 것 같은데 아마도 드래프트에서 굉장히 상위픽에서 보강을 하겠죠. 뭐 이런 오펜시브 라인을 어쨌든 새롭게 부임한 코치에 맞게 변화를 가져가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CJ 가드너 존슨을 이제 이글스로부터 트레이드 영입하면서 팀을 떠난 이제 에릭 머레이의 빈자리를 자연스럽게 메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뭐 캐니언 그린이라는 선수가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하면서 오히려 텍산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더 좋아졌죠. 그 자리에 이제 사실 타이터스 하워드가 들어갔고 이제 라이트 태클 자리에 블레이크 피셔가 들어가면서 시즌 중반보다 좀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이런 걸 생각하면은 어쨌든 이 오펜시브 라인의 변화는 맞는 방향이다. 그리고 적절한 움직임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굉장히 또 많은 드래프트 픽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일단은 텍산스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CJ 가드너 존슨 잘 데려왔죠. 진짜 이글스의 핵심 멤버로서 디펜스에서 활약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텍산스 입장에서는 새로 합류할 이 연봉 협상을 통해서 이 재정 구조를 조금 원활하게 새롭게 구축하는 데 좀 목적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현재 이제 분석가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캐피트가 현재 향후 490만 그리고 660만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보이드 이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팀에게 굉장히 부담이 있는 그런 계약은 아닌 그런 상황이에요. 대신에 가드 존슨이 제공하는 어떤 베테랑으로서의 경험 같은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드너 존슨의 합류는 이런 재정적인 유동성뿐만 아니라 뎁스의 경험을 더하고 동시에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모습이 더해지면서 한층 더 공격적인 디펜스를 구축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캐년 그린 말씀드린 것처럼 부상을 당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 많이 좀 아쉬웠죠. 텍산스에서. 그래도 캐년 그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24세가 되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젊어요. 그래서 개선이 가능한 어떤 나이 그리고 이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부담이 좀 적은 딜이었고 뭐 이글스 입장에서는 미약하긴 하지만 그린 터질 수 있죠. 이 팀 오펜시브 라인 키우는 거 보면 미카이 백든 보세요. 그리고 조던 마일라타 보세요. 이 팀은 키울 줄 아는 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터질 가능성이 있는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글스에서도 뭐 이것은 전혀 나쁜 딜이 아니었다. 또 추가적으로 텍사스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조정 그다음에 안정적인 베테랑 획득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성과가 있었던 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 워낙에 펜시브 라인을 잘 성장시키는 그리고 심지어 현재 나머지 4명의 선수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에 그린이 끼어 들어간다면 못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정말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글스는. 그리고 산스에 대해서 조금 저 칭찬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트레이드로 인해서 굉장히 또 많은 픽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시즌 3라운드 픽 2장 그리고 다음 시즌에는 2라운드 픽 2장, 4라운드 픽 2장까지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 CJ 스트라우드와 윌 앤더슨을 동시에 지명을 하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무브를 보여줬던 만큼 이게 어차피 필요했던 오펜시브 라인 리빌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디펜스 니즈도 채우고 미래까지 확보하는 정말 좋은 장사 수완을 보여줬고 드래프트 픽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내년 내후년에 놀라운 또 트레이드업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탤런트를 데려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텍산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또 다음 시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는 뭐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카우보이스 화이팅입니다. 그렇고요.